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항상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또한 남들보다는 이른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뤄진 결혼이었지만 뱃속에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자라 제 아이에게만은 행복을 주고 싶었고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유부남이 거기에 공부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자리를 찾다 보니 친척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육체 노동의 강도가 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더러운 몸을 씻지도 못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배운 덕택에 뱃속의 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는 삼촌을 대신해 고물상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배우게 되었고 수입도 외벌이로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태어나고 몇 해가 지나 둘째까지 낳았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이 되던 해에 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친정에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내가 기차역에서 두 아이를 놓쳤다는데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온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면 대전의 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아이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아내의 잘못은 아니라고 머리는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면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이 생각이 나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았고 그 뒤로 아내는 이혼 서류만 탁자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30살이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 만든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고 모든 게 절망이었습니다. 하던 고물상도 지인에게 넘기고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낮에는 전단지를 붙이고 실종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를 하염없이 찾다가 저녁이 되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간 이어지니 정말 주변의 친구들도 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앙상해지고 머리에 탈모는 시작되었으며 눈은 항상 퀭했습니다. 이대로 절망밖에 없는 구렁텅이에서 제 삶이 끝이 나는가 싶은 순간에 잃어버린 첫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해 이불도 덮지 않고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힘들게 받은 수화기 너머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땡땡이야. 아빠, 나 데리러 와. 빨리. 잠이 확 깨고 피가 몸속에서 돌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땡땡아, 땡땡이 맞니? 어디야? 아빠가 데리러 갈게. 어딘지 말만 해. 오랜만에 불러보는 딸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무서운 아저씨랑 같이 있어. 아빠 보고 싶어.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방금 걸려온 전화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내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당장에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방금 전 실종 신고를 했던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했는데 다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에 찾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잠시 신원을 조회하고서는 경찰분께서는 급하게 통화 기록을 보면서 번호를 조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은 번호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재지를 확인해서 찾은 곳은 제가 사는 곳과 꽤나 거리가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 관할 파출소에 경찰관 몇 분과 함께 동행하여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누군가 지냈는지 밥솥에 밥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상하지 않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분께서는 소재를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초조하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갈 무렵 경찰서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도 잡았고 아이도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발짝도 못 맞추고 헐레벌떡 찾아간 경찰서에서 훌쩍 커버린 저희 딸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얼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제게 달려와 다리를 붙잡고 울더군요. 저도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서에 계시는 다른 형사분들도 차마 저희를 달래지 못하고 멀찍이 바라만 보셨습니다. 한바탕 울음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범인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내 아이를 유괴했는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증과 분노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형사분께서 범인이라고 말해준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삼촌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 사람은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웬 여자가 외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보여 그 여자에게 다가가 외투를 벗겨내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며 이혼 서류만 달랑 던지고 사라진 아내가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분께서는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진정하라며 물 한 잔을 건네셨고 저는 다급히 물을 들이킨 다음에 가쁜 숨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 저희 삼촌과 아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을 쏟지 않으려 애쓰며 형사분께 질문을 건넸습니다. 제 모습을 보곤 삼촌과 아내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고 형사분께서는 차분히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 남자분 신원이 나왔고요. 최근 카드 결제 내역을 살피다가 카드가 사용된 지역을 탐문수사하여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사는 곳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이들이 발견되었고요.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인데 아직 저 두 분이 입을 다물고 말하기를 꺼려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땡땡땡씨 따님분들이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삼촌과 아내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한 대씩 후려쳤습니다. 목을 조르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지만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너네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었어? 도대체 왜?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다시 큰 소리로 왜 그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큰딸이 다가와 저를 안으며 울더군요. 아빠 그만해.
내가 알아. 내가 옛날에 삼촌이랑 엄마랑 뽀뽀하는 거 봤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뽀뽀는 아빠랑 해야지 왜 삼촌이랑 해? 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엄마가 나랑 동생 데리고 삼촌 집으로 갔어. 근데 아빠한테 전화도 못하게 하고 보고 싶다고 해도 안 보여줬어. 큰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저희 삼촌과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삼촌이 제게 고물상을 넘기기 직전쯤부터 아내와 삼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걸 큰딸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삼촌이 이 사실이 알려질까 겁시나 아이들을 유괴하고 저희 삼촌과 같이 살기 위해 제가 아내에게 가진 죄책감을 이용해 이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삼촌은 함께 살았고 아이들은 어쩌지도 못한 채 학대를 하며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후에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저는 그 둘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그들에게 절대로 선처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괴, 사기, 감금, 아동학대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소를 했고 공판에서 결국 그들은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제 기가 막힌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